나이키가 7% 빠졌어요. 폭락이죠. 네. 애플도 7% 빠졌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취임하자마자 부채 한도가 딱 맥라인까지 차버렸습니다. 돈이 없군요. 정부에 쓸 돈이 없어요. 네. 관세 정책 추진하고 그레이트 아메리카 되면 미국으로 돈이 몰려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근데 네.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이유가 해결이 되고 나면 주시장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계좌 열어보기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이 좀 왜 이런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또 모셨는데 네. 뭐 간단하게 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말한 주식이나 말한 시황이 100%로 맞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 하지 않도록 지금 장은 이렇고 앞으로의 장은 어떻다라는 걸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자세하고 또 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또 시장에 계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여곡절을 뭐 정말 많이 겪고 있었을 텐데. 흔히 산전수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번에 지금 트럼프 2기 이것도 또 한 번의 또 산전수전인가 이것도. 요즘같이 어려운 장 제가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에 휘둘림이 심하고 네. 어려움이 연속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정도 어려움이라고 한다라면 현재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극단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로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 돈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주시장,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이 그러한 과정에서 끝자락이 아닐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제 터질 거 다 터졌다. 네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관세가 발표가 나가지고 네. 아침에 저도 이제 눈 떠보니까 뭐 이렇게 종이에 막 뭐 마이너스 그렇죠. 뭐 64% 막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관세를 하여간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 다 부과하겠다. 네. 특히 뭐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한 25% 그렇죠. 부과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 관세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네. 이게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지 이거 좀 오늘 궁금합니다. 5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5시부터 제가 이제 쭉 지켜봤는데요. 네.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간에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 이게 미국의 투자라는 건가? 네. 아니면 강력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표방하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재정 무역 수지 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인가라고 그간에는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딱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쇼링이라고 하는 네.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국,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대상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관세 정책이 아니었고요. 미국 내 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리쇼링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가 얼마 전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30조 원에 대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런데 흔히 쌩 깠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 혜택에서 제외시켜 줄 줄 알았는데 맞아요. 관세 그대로 간다 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했냐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제조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는 제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국 전체 GDP 생산성의 30%가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살려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게 기본 목적인데 미국의 기업들, 쉽게 말해서 나이키, 애플, 뭐 테슬라, 미국의 전통적 기업들이 공장을 다 해외에 지었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고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물량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의 공장에서 대부분의 애플 휴대폰을 만들고 있죠. 테슬라도 뭐 상당 부분에 있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에 다시 미국 기업으로의 회귀 이거를 목적성을 두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추진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나이키가 7%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기본적으로 주가 움직임에서 흐름이 굉장히 플랫하게 평평하게 움직이는 종목 안 움직입니다.
10%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7% 하락을 했어요. 애플도 7%. 폭락이네요, 폭락. 폭락이죠. 네. 애플도 7% 빠졌습니다. 네. 이게 해외에 있는 공장에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는 3% 수준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아침 장 초반에 네. 7% 하락 출발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제조 시설이 다 동남아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대한 관세율이 굉장히 높죠. 뭐 베트남 뭐 30% 이상이고요. 네, 46%인가요? 네, 인도네시아도 30% 이상이고요. 뭐 네. 인도도 그렇고요. 왜 미국과 교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들인데 왜 불구하고 관세율이 이렇게 높을까라고 의문하실 겁니다. 네. 이건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이 동남아 쪽이나 인건비가 싼 국가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해석을 해보게 되면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도가 큰 그리고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이었고요. 우리나라의 25%, 일본의 24%, 캐나다, 멕시코의 25% 등등등등등 상대 보편 관세를 적용했던 것은 네. 쇼잉은 아니지만 그렇게 압박하는 과정에서의 관세 부과율에 대한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는 거기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타겟은 미국 기업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유탄을 우리가 맞은 거네. 어찌 보면.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끝난 거예요? 네, 오늘부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악재 해소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네. 시장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흐름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 견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국내 기업 내에서도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에 공장이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가전 쪽. 뭐 LG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가전 쪽,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네. 일부 배터리 쪽에 그리고 특히 오늘 주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지누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참 이 종목도 화려한 종목인데 네. 예전에 진웅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텐트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다시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다시 재상장이 된 회사인데 네.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예전에 뭐 10몇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네. 이 기업의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크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 내에서도 동남아권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군에 대한 흐름에서의 그 데미지는 그 간에 받았던 데미지가 지금까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안 나왔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다 돼 있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악재 해소의 구간이다 이제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로에 진행이 되었다고 보죠. 그렇게 보면은 마냥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어찌 힘들죠. 보면 막 그리고 막 쭉쭉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릴 수도 있겠으나 네.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왜냐면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주식을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떠한 해당 주식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걸 잘합니다. 네. 주식의 방향성 아무도 모르지 신도 모른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감으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객관적인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악재가 정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간에 손실이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한 두어 달 정도 사이에 뭐 미국 주식도 막 빠지고 그렇죠. 또 뭐 국내 주식도 조금 올라갔다고 다시 또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지금 이 발표까지의 어떤 선반영들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한 40% 비중을 가지고 40%.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최근에 1, 2, 3월 초까지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 중국, 한국 주시장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었죠. 네, 네. 과거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였는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은 이제 신고가는 아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 도달했었고 중국의 항생 지수도 굉장히 강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달러화 연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월 초 109, 110 정도 했던 달러 지수가
최근에 103까지 들어왔고 오늘 새벽에 102 수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죠. 우리 쉽게 네. 말해서 돈의 경로를 판단하게 될 때 달러화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하거든.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약해졌기 때문에 자산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외의 주식시장이 좋아졌던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이면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왔으니까 어디인가로 갔는데 그게 그렇죠. 유럽, 중국, 한국 뭐 이런 그렇죠. 데였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이 사서 주식가 올라간다. 또는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올라간다. 이런 판단 근거로의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흐름으로의 해석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느냐면 네. 돈의 흐름이거든요.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압축해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요 얼개부터 짜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시청자이신데요. 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알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개부터 짜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얼개를 짜드리고 그 다음에 퍼즐을 하나 맞춰 드려야지만이 전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언제 해야 될까? 언제쯤 투자해야 될까?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지수를 놓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네. 내가 언제 적금을 깨서 주식을 사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가서 또는 금리가 막 내려가서 이때 주식을 해야지? 아닙니다.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네. 저는 부동산도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금리가 1980년대 뭐 후반 90년 초반까지 15% 10% 이랬는데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역설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을 읽어내고 부동산 시장을 읽어내기 제 관점의 저는 부동산 문외한이지만 제 관점으로 제가 읽어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주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근거로의 투자 관점의 시점입니다. 투자 타이밍의 시점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장률과 금리입니다. 이 이경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2000년부터 현 시점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차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성장률이 4%였습니다. 네. 물론 금융위기 때는 제로포인트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높을 때는 5.8, 낮을 때는 3%에서 평균 4%. 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긴 했으나 3%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느 때 주식을 투자하느냐? 성장률과 금리가 역의 관계.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낮을 때, 이 괴리가 생길 때 주식을 해야지만이 뭐 반짝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주가의 그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면서 주가 움직입니다. 네. 과거에 어떤 현상에서 흐름이 있었냐면 2007년도에 금리가 대략적으로 5% 내외에서, 그러니까 금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에서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보통 우리가 금리를 얘기하는 것 채권 수익률 중에서 3년 만기 국고채를 얘기합니다. 국고채. 미국은 10년 만기 국고채를 네.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는 금리라고 하는 실제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고차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후행적으로 조정되니까 이 금리를 갖다가 시장에 대입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에 대한 수익률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5.8%였습니다. 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4% 평균 성장률이라고 그랬죠. 이때 탁 경제가 좋아지는 평균을 넘어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이때 5%였어요. 네. 이때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 고점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7년도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11년도에 네. 이때 경제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6.8% 성장률이었어요. 2011년. 네. 이때 금리는 3.5%였습니다. 네. 이때 시장 너무 좋았습니다. 차화정 갔죠. 뭐 7공주 올라갔죠. 여기서 차화정 7공주라는 네. 건 이제 각각 시장에서 불리는 닉네임들입니다. 네, 네. 이때 지수가 2200포인트 신고가를 냈어요. 신고가를 갱신한 겁니다. 시장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쭈쭈쭈쭈 흘려가지고 2021년도에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1%였습니다. 21년도에. 이때 금리 1.5%였어요. 네. 괴리가 굉장히 크죠. 괴리가 그러네요. 크면 클수록 시장이 3,3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량이었을 때는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2007년, 2011년, 2021년도 아마 부동산 시장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유는 성장률과 금리의 괴리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가 채권이 아니고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은 네. 수익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을 때는 채권에 투자하지 누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 안 합니다. 갭이 작을 때는 뭐 그냥 확실한 거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역전됐을 때가 많으니까 네.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지. 근데 이게 역전이 돼 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이동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배당지수 펀드 평균 수익률이 2.678% 되거든요. 네. 그럼 채권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넘어가면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고 또 채권 수익률이 이보다 낮아지면 배당지수 펀드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고 이런 이제 인과관계에서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개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겠다. 어떤 실물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딱 내린 흐름에서의 상황은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아야 될 때 또는 높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시점 네. 주식 투자 할 시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3개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면 2.6% 그리고 1.4% 그리고 지난해 2.2%의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최근에 금리 3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의 3년 평균 수익률은 3%였습니다. 네. 투자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의 전망치는 그렇게 좋진 않아. 1%대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네. 이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 영향이라든가 어떤 세계 그 경제 상황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성장률 자체는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21년도에 우리나라가 4% 성장은 어떻게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팬데믹 이후의 상황인데. 네. 몰랐거든요. 이게 시장의 경기 상황은 확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치를 1%를 추정하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실물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 성장률과 금리의 차가 역전됐을 때 통상은 반대로 금리가 높습니다. 통상은. 네. 보통 이런 기간이 많다가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 이 교차하는 시기가 와요. 이때는 투자를 무조건 빚내서 해야 됩니다. 네. 빚내서. 이게 얼개입니다. 아, 네. 이게 큰 얼개. 이제 네. 그러면 내가 실물자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할 때는 그래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성장률이 올해는 얼마고 분기별로 성장률이 얼마이고 금리가 지금 얼마이니까 이때부터는 서서히 한번 해볼까 아니면 쉬어볼까 요걸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실 때는 성장률과 금리를 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럼 지금 금리가 네. 그래도 한 3%대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얘기하는 금리하고 네.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하는 금리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3년 만기 국고채 플러스 알파를 줘서 지금 한 1% 정도 더 네. 은행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면 3% 후반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대략. 3% 후반 뭐 4%까지도 나오거든요.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대 마진이 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지금 너무 많은 폭리, 은행 수익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금리는 2.5%입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무너지니까. 지난해 2.2%였고요. 올해는 1%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성장률 자체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우리는 계속 성장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있어야겠네요. 지금. 분기별로 나옵니다. 데이터는. 그리고 월별로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수출 데이터나 무역 수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상수값이 지금 말씀드린 이 큰 흐름에서의 성장률과 금리의 관계고요. 여기 이제 변수값 이게 이제 환율이죠. 이게 환율까지 플러스 알파에서 시장을 판단 기준으로 접근 시점을 따지면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금리와 경제 성장률만을 놓고 시장을 판단하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롤링 자체가 크기 때문에 판단 시점에 적용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너무 확장될 수 있는데 여기 환율을 더 업하게 되면 이게 더 미세하게 좁혀지죠. 그럼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 건가요? 뭐 내려가는 게 좋은 건가요? 당연히 내려가는 거 좋죠. 당연히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20년 평균 환율이 1,150원입니다. 20년 네. 동안의 평균. 에버리지는 1,150원이고요. 이때 뭐 1,400원을 가기도 하고 1,000원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시장에서 항상 고점부 2,000포인트, 2,200포인트, 3,300포인트 고점이 나왔을 때는 거의 1,000원에 육박하는 낮은 환율, 워낙 강세 현상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항상 시장이 좋았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안 좋은 게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환율도 안 좋고. 환율 안 좋죠. 경제 성장률도 좀 아주 막 빠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제가 아까 동트기 전 뭐 말씀도 드렸지만은 시장은 이 롤링 과정에서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서 내일도 다음 달도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 이게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 요 포인트를 변곡점을 잡으면 바닥이거든요. 이게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그대로 지금 미국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왜냐면 미국 주식에 또 지금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미국장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3% 수준으로 성장은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은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4.2%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권 국가이야. 네. 그러니까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요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한해서죠. 우리는 발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세계 경제 흐름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를 판단해서 우리 주시장과 실물자산 투자 시점을 판단하는 거고요. 미국은 전혀 개념적으로 달라요. 네. 개념적으로 달라서 미국 얘기도 뭐 조금 이따 할까요? 아니면 뭐 언제 할까 하는데 네. 미국은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면에 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하는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이유가 해결이 되고 나면 주시장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 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됩니까? 5월 즈음에. 그럼 그 무슨 문제냐? 부채 한도 협상이죠. 부채 한도 협상. 뭐냐면 이거죠. 지금 미국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시장이 출렁출렁합니다.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있고 침체가 다가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침체로의 확인되는 시그널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침체 시그널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을 하면 장기 적금이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일반적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을 짧게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 금리가 높아버립니다. 이런 네.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상단기에 가면 이게 침체 국면입니다. 미국도 얼마 전까지는 이 역전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역전이 아닙니다. 괴리율이 상당합니다. 4.2와 3.8. 지금 정상 수준에서의 그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네. 왜 제가 채권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건 통화시장입니다. 근데 통화시장은 이종 통화가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 유로, 엔, 뭐 있기 때문에 이 분산력이 너무 커서 자금은 큰데 시장의 그 금융시장에서의 그 흔들림 자체는 정확하게 주요하게 이 통화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한다라고 읽을 수는 없고요. 채권 시장은 미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은 달러 표시 채권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 시장이 통화 시장 다음으로 두 번째 시장인데 주시장이 17배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환율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라는 지점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제가 5월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는 4월 말 5월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관세를 정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주식시장 친화적 내용의 정책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바이든, 오바마 네. 등등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시장에 친화적인 메시지를 주고 시장에 친화적인 내용의 발표들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니죠. 네. 주시장 좀 빠지면 어때? 그렇게 할 것처럼 시작했는데 안 하고 있죠 지금. 주시장 좀 빠지면 네, 어때? 네. 이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기억을 잘 해보시면 23년 5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그때 타결이 됐었거든요. 네. 이 시한이 언제면 25년 1월까지 시한을 연장해주고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36조 달러 정도가 미국의 부채 한도니까 2조 달러 정도를 예산으로 줬어요. 이 예산을 가져다가 의회에서 통과받아서 SOC 투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력기 기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딱 들어섰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쓸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계속 연임을 하는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통해서 연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취임하자마자 부채 한도가 딱 맥라인까지 차버렸습니다. 돈이 없군요. 정부에 쓸 돈이 없어요. 네. 쓸 돈이 없고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에서 다수당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공화당 미국 양당의 체계를 보게 되면 450석 중에서
220석 20세에서 비슷해요. 물론 공화당이 좀 우세하긴 하는데 장관급으로 각출된 인원이 몇 명 있어가지고 거의 동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돈은 많고 내가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등등등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한도시아는 내일 모레 글피 나가오고 있어요. 이 4월까지 해야 됩니다. 셧다운 안 되려면. 근데 지금 현재 셧다운이 안 되고 부채 한도 협상을 통과시켜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발권국에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채권 발행 주체인데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유리할까요? 높은 금리로 낮은 게 유리하겠죠. 당연하죠. 발행 시장은 낮은 금리로, 유통 시장은 높은 금리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Q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양적 완화 네네. 인하 뭐 이거거든요. 네네. 돈을 풀었다가 걷어들이고 풀 때는 낮은 금리로, 걷어들일 때는 높은 금리로. 그러니까 채권을 팔아서 니들은 이제 나는 낮은 금리로 니들한테 팔고 니들이 되팔 때는 높은 금리로 내가 거기서 연준이 또 이 차익을 발생시키려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네네. 2조 달러이든 3조 달러이든 4조 달러이든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시행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낮은 금리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계속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고 미 국채 수익률이 지금 4.2%인데 이게 4.5에서 계속 내려가요. 관세 정책 추진하고 그레이트 아메리카 되면 미국으로 돈이 몰려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근데 네.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 부채 한도를 그러니까 더 넓히기 위해서 네. 돈이 들어와야 뭔가를 하는데 이 돈이 들어왔을 때 채권을 발행하는 금리가 낮아야 되고 이거를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하게 부딪혀 있는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위기여야 된다는 거죠. 네.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통과 안 시키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상대당이 욕먹는 거죠. 네. 아 경제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거를 왜 빨리 통과 안 시키고 셧다운 위기까지 가는 거야. 이런 국민적 정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빨리 통과되죠. 그러니까 양건으로 이러한 형태로 궁극으로 목적화해 진행되는 것은 부채한도 협상에서의 새로운 뭐 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의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요 어떤 그 전략 네. 이게 나름 체계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협상이 잘 돼서 네. 결국에 5월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 빠르면 4월 말이고요. 늦어도 5월이고요. 왜냐하면 한도 시한 협상이 딱 그 카운팅이 된 게 그때까지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네. 거래 기술 보면 윽박질러서 테이블로 데려와서 협상하고 내가 얻을 건다. 네. 기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협상한다. 이게 기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또 약간 저점 구간이라면 아우. 살만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거시에 대한 펀드멘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GDP 성장률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했는데 이거는 펀드멘탈.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공부하시죠? 기술적 분석. 네. 뭐 차트도 보시고 뭐 보조 지표들도 보시고 뭐 이평선 간의 흐름들 뭐 일봉 이거는 때를 사는 겁니다. 살 타이밍. 네. 팔 타이밍.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거시를 이해하시고 살 타이밍의 시점에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시면 적절한 유효한 배팅 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안쪽에 네. 어쨌든 살만한 딱 좋은 시점이 올 것이다. 그렇죠. 요거는 한번 지금 좀 빠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네.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조금만 버티면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느낌으로, 감으로,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고요. 설득력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논리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 뇌피셜이긴 하나 제가 판단 근거로에 주장하는 얘기들이거든요. 100% 맞지는 않을 수는 있겠나. 이러한 내용들도 주식 투자는 뭐냐면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논리 구성은 요렇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에 대한 한번 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네.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조금 있으면 좀 해소가 좀 될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